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요? 당신이 알던 한국은 이제 잊으세요. 세계적인 역사학자 다니엘 박 그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이 오늘날 삼성과 네이버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여러분들은 한글이 AI 기술 발전의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입니다. 세계를 뒤흔들 한국 문명의 숨겨진 비밀. 오늘 그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는 39세 역사학자죠. 제 인생은 지난 15년간 중국 문명 연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영향력은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CNN 다큐멘터리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시아 문명의 현대적 영향력을 조명하는 새 시리즈의 자문으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죠. 물론이죠.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다룬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첫 회의는 뉴욕 CNN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프로듀서 제니퍼와 연출 담당 마이클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연구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니엘 박사님,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동아시아 문명에 관한 박사님의 논문들 정말 흥미롭게 읽었어요. 제니퍼의 환대의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될수록 제 미소는 점점 굳어갔죠. 예상과 달리 중국보다 한국 문화와 역사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요? 중국이 아니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은 항상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글쎄요, 중국 문화의 지류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불편한 기색으로 자료를 넘겨주었죠. 박사님, 이 자료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한글의 과학적 체계와 한국의 기술 혁신이 현대 아시아 문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최신 연구입니다. 자료를 대충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전공 분야에서 누구보다 많은 논문을 썼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냐는 듯한 태도였죠. 한글요? 한국의 과학기술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치를 대체할 만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이클이 중재하듯 끼어들었습니다. 다니엘 박사님, 우리가 제안하는 건 직접 한국에 가서 리서치를 해보자는 겁니다. 선입견 없이 현장을 보고 판단해보는 거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카데믹한 커리어 내내 중국에 집중했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요.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니퍼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그것이 AI 시대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현대 기업 문화에 끼친 영향, 그리고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이 현대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내 머릿속은 이미 이 황당한 가설들을 논박할 반론들로 가득 찼죠. 중국 문명의 광대함에 비하면 한국은 그저 주변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 중국 역사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의 붉은 벽돌 건물들이 보였고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NN 팀에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인천공항행이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차피 이 가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지. 그러면 다시 중국 연구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반쯤 졸고 있었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이었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저 평범한 국제공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이 여행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다니엘 박사님 도착했습니다. 짐을 챙겨주세요. CNN의 현지 코디네이터 김민수가 깨웠습니다. 민수는 서울 출신으로 미국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한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영어가 유창했지만 제게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랐어요. 부모님이 이민 가기 전 태어난 한국에서의 기억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 정체성은 철저히 미국인이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었죠. 영어로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제 말에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공항의 청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빠른 움직임. 모두가 목적지를 향해 서두르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혼잡함은 느껴지지 않았죠. 이쪽으로 오세요, 박사님.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있습니다. 민수를 따라 이동하는데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긴 줄 없이 사람들이 자동화된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모습이었죠.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스마트 출입국 시스템입니다. 사전 등록만 하면 생체인식으로 모든 심사가 자동으로 진행되어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저는 여전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죠. 또다시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화물이 도착하는 벨트 옆에는 실시간으로 가방의 위치를 표시하는 디지털 화면이 있었어요. 이건 또 뭡니까? 수화물 위치 추적 시스템이에요. 자신의 가방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있죠.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수화물을 찾은 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 이동 로봇들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청소 로봇이 바닥을 깨끗이 닦고 있었죠. 화장실은 마치 고급 호텔의 그것처럼 깨끗했고 모든 시설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동아시아 맞아? 민수가 제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놀라셨나요? 인천공항은 17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된 곳이에요.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열차 내부는 깨끗했고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아시아가 아닌데요. 생각이 불쑥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을 그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그늘 아래 있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을 현지인에게 할 수는 없었죠. 전통적인 아시아 국가? 아마도 일본이나 중국과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요.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불쾌함보다는 도전의식 같은 것이 보였죠. 이번 취재를 통해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 박사님, 한국은 전통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독특한 나라예요. 특히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과학기술에 대한 혁신적 접근이 현대 한국의 IT 발전과 AI 기술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눈앞에서 본 광경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첨단 시스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동선, 스마트 기술들, 이건 분명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죠. 서울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한국만의 독특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 처음으로 이 여정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정관념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지만 외관만으로 내부의 연구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는 법이죠. 오늘 만날 노준호 교수는 제가 몇 년 전 학술지에서 논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노준호 교수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 저는 그것이 과장되었다고 비판했죠. 다니엘 박사님, 드디어 직접 뵙게 되었군요. 노준호 교수는 6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어로 인사했지만 한국적인 예의를 갖춘 공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준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논쟁 후에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노준호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문적 논쟁은 발전의 원동력이죠. 오늘 박사님께 직접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따라오시겠어요? 저는 그를 따라 연구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분석한 도표들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AI 알고리즘 코드가 함께 전시되어 있었죠. 이상하게도 두 가지가 묘하게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AI 자연어 처리 시스템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적용한 과학적 원리가 현대 AI 언어 모델과 놀라운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비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이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문자는 단순히 소통 도구일 뿐이에요. 현대 기술과 15세기 문자 체계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노준호 교수는 제 반응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운 표정으로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죠. 그곳에는 서울대 연구팀 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박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구를 직접 체험해 보실 겁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이 태블릿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다양한 문자 체계를 분석하여 AI 자연어 처리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글, 아랍어까지 포함했습니다. 태블릿을 살펴보니 한글이 다른 문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계학습 용이성과 패턴 인식 부분에서요. 이건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전히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젊은 여성 연구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직접 시연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초기 단계 AI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동일한 명령을 학습시켜 보았고 학습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했죠. 그녀는 버튼을 누르고 화면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로 학습한 AI가 다른 언어로 학습한 AI보다 평균 27% 빠른 학습 속도와 15%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노준호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했죠. 이 규칙성과 체계성이 패턴 인식에 기반한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글의 형태적 특성이 딥러닝 알고리즘의 패턴 인식 시스템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구는 얼마나 검증되었나요? 제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5년간의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하버드, 스탠포드와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3차례의 동료 평가를 거쳤습니다. 지난달에는 네이처 인공지능 저널에 게재되었죠.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이처급 저널에 게재됐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의 신뢰성이 높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때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언어체계를 설계했고 그것이 600년이 지난 지금 AI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학문적 견해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준호 교수가 부드럽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니엘 박사님, 오늘은 첫날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이 있는 걸까? 처음으로 제 연구 방향성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일찍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CNN팀과 함께였죠. 어제 서울대 연구소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자로서 한 가지 사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호기심이 생긴 것은 사실이었어요. 다니엘 박사님, 오늘은 조선시대 리더십과 현대 한국 기업 문화의 연결고리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니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15세기 왕조의 리더십이 21세기 기업 문화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박물관에 도착하자 특별 전시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세종대왕과 조선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들이 둥글게 모여 토론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경연입니다. 박물관 학예사 이지연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던 제도죠. 특히 세종시대에는 경연과 함께 집현전이라는 학술 연구기관을 통해 신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왕인 세종이 신하들의 비판적 의견까지 경청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동양의 전제적 군주상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런 열린 토론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왕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시대예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지연 박사는 조선왕조실록 원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600년 전 실제 있었던 일들을 매일 기록한 역사자료입니다. 세종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신하들의 말도 귀담아 들었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죠. 이런 소통 방식이 조선의 문화와 과학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구체적인 기록들을 보니 부정하기 어려웠죠. 특히 세종이 한글을 창제할 때 수많은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한 기록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 한국 기업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제 의문을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이지연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에 삼성과 네이버 연구소를 방문하면 그 연결고리를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점심 후 우리는 삼성전자 서울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인상적이었죠. 연구소 내부에 들어서자 타운홀 미팅이라는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임원과 연구원들이 격식 없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이곳은 우리 연구소의 심장부입니다. 삼성전자 연구원 김도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CEO도 이 자리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면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강할 것 같은데요. 김도연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 전통의 경영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죠. 1990년대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이후 수평적 의사소통이 강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네이버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린팩토리라 불리는 이 건물에서는 개방형 공간에서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었죠. 우리는 이것을 라이브러리 미팅이라고 부릅니다. 네이버 AI 연구팀장 박성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세종대왕 시대 집현전 학자들이 모여 토론하던 방식에서 영감을 받았죠. 매일 아침 30분간 모든 팀원들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이 말을 듣자 아침에 박물관에서 본 조선시대 경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유사했죠. 이런 문화가 실제로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박성준 박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이버의 AI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 핵심 요인이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가 혁신을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DNA에 내재된 이 소통 방식이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실행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그때 박성준 박사가 제 표정을 읽은 듯 한 자료를 건넸죠. 이것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연구입니다. 삼성, LG, 현대,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자료예요. 자료를 살펴보니 고속 실행형 의사결정 구조라는 제목 아래 한국 기업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상명하달식 위계 질서와 수평적 소통 방식이 묘하게 결합된 독특한 구조였죠. 그리고 그 역사적 기원을 조선시대 경연 제도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15세기에 존재했다고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니퍼가 웃으며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박사님의 솔직한 반응이 좋네요. 이런 모습 그대로 다큐멘터리에 담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자로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의 흥분을 감출 수 없었죠. 하루 종일 보고 들은 것들이 제 고정관념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는 길에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다니엘 박사님, 지금까지 보신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발견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했죠. 흥미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제 이해가 너무 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리더십 부분에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 말에 제니퍼와 CNN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저의 변화하는 시각을 이미 알아차린 것 같았죠. 저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경복궁의 모습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600년 전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현대 기업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황당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세종대왕의 과학적 업적을 전시하는 박물관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제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동양의 고대 과학이라 해봤자 얼마나 발전했겠냐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있었거든요. 다니엘 박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문화관의 학예사 박지원 박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과학사를 전공한 40대 중반의 학자였죠. 오늘은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자 치국이라는 기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원통형 용기였죠. 이게 무엇인가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 장치입니다. 1441년 세종대왕의 명으로 제작되었죠. 당시 전국 각지에 이 치구기를 설치하고 매일 강우량을 측정해 중앙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5세기에 전국적인 기상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말씀인가요? 박지원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농사직설이라는 농업지침서 작성에 활용되었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농업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앙부일구라는 해시계였습니다. 정교한 눈금과 계절별 그림자 위치를 표시한 방구형 시계였죠. 이것은 세계 최초의 다목적 해시계입니다. 시간 측정뿐 아니라 절기와 방위까지 알려주는 과학기기였죠. 더 놀라운 것은 전국 표준시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전국 표준시요? 그 시대에요? 제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각 지역의 경도 차이를 계산해 지역별로 다른 눈금을 적용한 앙부일구를 제작했습니다. 현대의 표준시 개념과 유사하죠. 이어서 자경루라는 물시계, 혼천이라는 천문 관측 기구 등 다양한 과학 기기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정교한 계산과 관측에 기반한 첨단 기술이었죠. 이 모든 기구들이 단순한 발명품이 아닙니다. 박지원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세종은 이 기술들을 활용해 국가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기상 데이터는 농업 정책에, 천문 관측은 역법 제정에 활용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중앙에 수집되어 분석되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대의 빅데이터 시스템과 같군요. 정확합니다. 박지원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종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대 기술 용어로 표현하자면 15세기 빅데이터 플랫폼이었던 거죠.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니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5세기 조선의 기상 관측 시스템과 현대 미국 기상청의 데이터 수집 방식을 비교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죠. 놀랍지 않나요? 제니퍼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기술의 수준은 다르지만요. 영상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치구기를 통한 전국적인 데이터 수집, 중앙에서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정책 결정의 활용. 이 구조는 현대 기상 시스템의 기본 원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현대 빅데이터 시스템과 다를 게 없잖아.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재빨리 제 반응을 담았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솔직한 제 감정이었죠. 역사학자로서 이런 발견은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박지원 박사가 말했습니다. 세종의 과학혁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 운영 시스템의 혁신이었죠. 그리고 이런 합리적, 과학적 접근 방식은 현대 한국의 DNA에 녹아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들이 제 학문적 관점을 흔들고 있었어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역사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한국만의 독특한 과학적, 문화적 전통이 있었고 그것이 현대 한국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과학혁명과 현대 한국의 데이터 기반 시스템, 새로운 연구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중국 문화의 확장이 아닌 독자적인 과학적 전통을 가진 나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학문적 세계관의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박태수는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제가 3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고 아버지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완벽하게 동화되는 것을 중요시했죠.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들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스턴은 지금 아침이겠군요. 여보세요, 다니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에 있어요. 서울이라고? 무슨 일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인상부터 세종대왕의 과학적 업적에 대해 알게 된 것까지요. 아버지,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특히 세종대왕의 과학기술과 리더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다니엘, 내가 한국을 좀 더 알게 되어 기쁘구나. 사실 내 할아버지는 한글학자였단다. 네, 할아버지가요?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그래, 내가 말하지 않았지. 내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한글 연구를 하셨고 해방 후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일하셨어. 당시 많은 학자들이 일본식 한자어를 순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알지 못했던 가족의 역사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죠.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있어요? 아버지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싶었단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미국인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 그래서 너에게도 한국에 대해 많이 말해주지 않았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실수였던 것 같구나. 너도 한국인이다. 그걸 부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부정해왔던 제 정체성의 일부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혹시 한국에 친척들이 있나요? 있지. 내 사촌 중에 박지성이라고 서울대 교수를 하는 아이가 있어. 연락해볼까?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앞에서 사촌 박지성 교수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죠. 영문학과 교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당신의 아버지와는 젊었을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참 닮았네요. 우리는 캠퍼스 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성 교수는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박상호 선생님은 정말 존경받는 학자였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관한 연구로 유명했죠. 일제강점기에는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다 체포되기도 했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뿌리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을까요? 지성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민자의 아픔이라고 할까요? 많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고 합니다. 특히 당신의 아버지 세대는 미국에서 인종차별도 심했을 테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아버지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가 왜 그동안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태도를 답습한 것이죠. 지성 교수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할아버지가 남기신 노트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관한 연구 자료예요. 당신이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노트 여러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니 한글 자음과 모음의 구조를 분석한 도표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내용은 제가 며칠 전 서울대 AI 연구소에서 본 자료와 유사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제 할아버지가 이미 70년 전에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연구하고 계셨던 거군요. 지성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뿌리는 깊은 학문적 전통 속에 있어요. 다니엘.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동안 부정해왔던 제 정체성의 일부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제 제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개인적인 여정이 되었습니다. 저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 그동안 외면했던 정체성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죠. 할아버지의 노트를 읽으며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체류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승영 교수와의 심층 인터뷰를 위해서였죠. 김승영 교수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AI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다니엘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승영 교수가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한글과 AI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죠. 연구실 벽면에는 다양한 언어의 문자 체계를 분석한 차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글은 특별히 강조되어 있었죠. 박사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알고리즘화된 언어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리즘화된 언어 체계라니요? 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과 소리의 특성을 반영한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본 요소들이 모여 음절을 이루는 방식도 명확한 규칙을 따르죠. 이런 구조적 특성은 패턴 인식에 기반한 현대 AI와 놀라운 궁합을 보입니다. 김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학습된 AI 모델들의 학습 곡선을 비교한 그래프였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글로 학습한 AI 모델이 다른 언어로 학습한 모델보다 패턴, 인식 속도가 평균 32% 빠릅니다. 특히 초기 학습 단계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죠.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한글을 사용한 모델의 학습 속도가 월등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한글의 특성 때문일까요? 다른 요인은 없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데이터셋을 다양한 언어로 변환해 테스트했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도 한글이 가장 효율적인
획기적인 학습 결과를 보였죠. 다음으로 김 교수는 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죠. 이것은 우리가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한글을 배우는 자폐 아동들이 알파벳이나 한자를 배우는 아동들보다 신경가소성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경가소성이요? 문자 학습이 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뇌 스캔 결과를 보면 한글 학습 그룹에서 패턴 인식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화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이것이 한글의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구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어서 김 교수는 인공신경망 모델과 한글의 구조적 유사성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방식이 신경망의 뉴런 연결 패턴과 유사하다는 것이었죠.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현대 AI의 기본 원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언어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AI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한글의 설계 원리는 인간의 인지 과정을 효율적으로 반영한 결과였죠. 그리고 그것이 우연히도 현대 AI와 최적의 궁합을 이루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게 여겼던 주장들이 이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김 교수님, 이런 연구 결과가 실제 AI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현재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AI 언어 모델 개발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구글과 오픈 AI는 한글의 형태소, 결합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언어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죠.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도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매료되어 연구했던 것이죠.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혁신이네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열쇠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혁신이 600년이 지난 지금 AI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제니퍼가 질문했습니다. 다니엘 박사님, 이제 한국과 한글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사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 기술과 연결되는 방식은 경이롭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네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아시아의 한 도시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혁신의 중심지로 보였죠. 그리고 저는 이 도시, 이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여정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의 냉소적인 태도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협했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죠. 다니엘 박사님, 비행기 탑승까지 1시간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니퍼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CNN 팀은 제 변화 과정을 모두 담아왔죠. 제 학문적 여정이자 개인적인 성장의 기록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래를 여는 문이죠. 세종대왕의 과학적 리더십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현대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AI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역사학자로서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한국 혁명 과거에서 미래로,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스토리라인이었죠. 기획안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 개인적인 여정도 담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오랫동안 외면했던 제 정체성의 한 부분을 마주하게 된 과정이었죠. 할아버지의 한글 연구 노트는 이제 제 연구실 책상 위에 소중히 보관될 것입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CNN 본사로 향했습니다. 편집실에서 촬영된 영상을 함께 보며 마지막 메시지를 녹음했죠. 여러분은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죠. 한국의 과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혁신적 리더십과 과학적 사고방식은 600년이 지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다음 달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AI 언어 모델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본 기술, 혁신의 문화적 뿌리를 탐구하는 연구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문명의 주변부가 아니라 독자적인 과학적 전통과 혁신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종대왕에서 시작된 혁신의 DNA가 현대 한국의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